자, 승진형법 모의고사 1회입니다. 자, 회당 10문제씩 끊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죄형법정주의 문제죠.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보면 소비자라는 말의 의미는 반려동물을 구매하는 자만을 말합니다. 여기서 구매자는 말을 말하기 때문에 마지막 줄 판매자는 이 소비자의 의미 속에 포함되질 않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구매자만을 말하므로 이 소비자란 말 속에 판매자를 포함시켜서 해석하게 되면 그야말로 유추해서 확장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X 틀렸네요. 자, 이번은 출제가 여러 번 됐었죠. 자, 결혼중개업법인데요. 자, 신상정보 제공 시기, 절차, 입증 방법, 이것은 하위법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만남 이전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없다. 벗어났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X. 결혼중개업법은 중개잖아요. 중개. 그쵸? 우리 맞선을 보잖아요. 맞선을 볼 때에 상대방 측, 즉 남성 측, 여성 측에게 뭘 줍니까? 저 사람의 키는 몇 cm고 학력은 어느 정도 되고 등등을 보여주잖아요. 뭐 사진이라든지 이걸 보여줄 때 만나기 전에 보여주잖아요. 만날 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제공 시기는 언제 해준다? 만남 이전에 주는 것은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봐두시고. 자, 3번 가보죠. 자동차 관리법인데요. 여기서 자동차 이력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게 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자동차 관리법 80조 7호의 2입니다. 여기서 허위 제공이란 말의 의미와 단순 누락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죠. 달리 보는 거죠. 이걸 같게 보는 것은 죄형법 정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긋난다 했으니까 맞는 지문이네요. 동그라미.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은 출제가 여러 번 됐었죠. 약사법에 가보면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면허증 대여라고 하는 것은 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여하는 것도 안 되고요. 밑에 약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빌려주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면허증은 없는 자에게 주는 것도 안 되고 있는 자에게 주는 것도 안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유추 해석이 아니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약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까지 빌려주는 행위까지 금지가 된다고요. 금지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이다 아니다? 유추해석이 아닌 겁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출제가 된 적들이 한두 번씩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좀 숙지를 해두세요. 자, 문제 2번 가볼게요. 자, 형법의 적용 범위 문제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포괄일제의 뇌물수수 범행이 특가법 제2조 2항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특가법에 규정된 벌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수의 액수는 위 조항이 신설된 이후 시점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형법 제1조 1항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에 의한다 했어요. 행위시법에 의한다 했기 때문에 위 조항이 만들어진 때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그 이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출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죠. 자, 그 다음부터 보시면요. 자, 추행 목적 유인죄가 있습니다. 추행 목적 유인죄를 가중 처벌했죠. 그렇죠? 특가법에서 일반 형법보다 가중 처벌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을 특가법에서 삭제했다는 거예요. 자, 삭제했다는 것은 우리 판례가 1조 1항으로 봤습니까? 1조 2항으로 봤습니까? 이건 외우셔야 돼요. 판례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뭐 이해할 거 말 거 없습니다. 이 우리 판례가 이것은 종전 조치가 과중하다라고 하는 이 반성적 조치에 나온 것이다. 따라서 1조 2항을 적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면제 판결한 뒤 해준다는 거죠. 이 판례는 1조 2항을 적용했다. 숙지하세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번은 어떨까요? 3번. 자, 단란주정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었죠. 12시까지. 근데 이 제한이 풀어졌습니다. 해지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해지시켰나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판례가 이것을 1조 1항으로 봤습니까? 1조 2항으로 봤습니까? 1조 1항으로 봤죠. 1항으로 봤기 때문에 이 영업시간 제한이 해지가 됐다 하더라도 가벌성 소멸이 되지는 않는다. 여전히 가벌성이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쵸?
1조 1항을 적용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보니까 범죄의 법률 변경에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 말에 1조 2항을 적용했다는 것이네요. 네, 틀린 거예요. 왜 1조 1항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쵸?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암기입니다. 앞 글자 뭐 그딴 거 따지 마세요. 그냥 외우세요. 자, 4번 가보면 4번은 많이 본 판례죠. 이것도 최근 판례인데요. 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법 제7조의 산입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없다고 봤죠. 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유죄 판결 받았을 때만 산입 대상이 되는 것이고,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은 꼼꼼하게 읽어볼까요? 자, 이를 유죄 판결에 따라서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외국에서 전부 일부가 집행 사람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입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있다는 말이 한 번에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렇게 봐두시고 다 기출된 적들이 있던 것입니다. 3번 가볼게요. 자, 양벌 규정에 따른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1번 봅니다.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에 대한 면책 조항이 신설됐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국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된다. 맞습니까? 맞아, 틀려요. 이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에 면책 조항이 신설된 것은 우리 판례가 1조 1항으로 봤습니까? 1조 2항으로 봤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정리해 보시죠. 1조 1항으로 봤어요? 2조 2항으로 봤어요? 1조 2항으로 봤죠. 1조 2항으로 봤기 때문에 따라서 개정법이죠. 개정법. 개정된 주택법이 양벌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 아시겠어요? 1조 2항으로 봤기 때문에 동그라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라고요. 여기 추행 목적 유인죄를 가중처벌했던 특가법 조항이 삭제가 된 것은 1조 2항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가 된 것은 1조 1항으로 봤습니다.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에 면책 조항이 신설된 것은 1조 2항으로 봤습니다. 자, 2번 질문. 자,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장량 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했대요. 자, 그랬을 때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이잖아요. 그쵸? 유죄 판결입니다. 뭐 징역형의 형량을 장량 감경한 것도 감경한 것이지 뭐 무죄 판결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전부 다 유죄 판결입니다. 자, 이렇게 대표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양벌 규정에 따라서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표자를 처벌했으니까 회사도 똑같이 처벌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이 일신전속정이기 때문에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2번 틀렸고. 3번 볼게요. 자, 법인의 직원이 이 범한죄가 친고죄라고 한다면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직원을 보수하는 것 이외에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가 요구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양벌 규정이 뭡니까? 양벌 규정이 직접 위반 행위를 한 자 외에 그치? 그 업무의 주체 등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된다는 것이 양벌 규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범한 죄가 친고죄라고 한다면 이 직원에 대한 고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직원에 대해서만 고소만 있으면 되지 굳이 법인에 대해서 별도의 고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원의 고소를 해서 직원이 유죄 판결 받잖아요. 그러면 이 법원에 대해서도 저절로 유죄 판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고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보시면 4번에 뭐가 나와 있죠? 4번에는 지정 항만 순찰 나와 있죠? 이것은 기관 이임 사무죠? 기관 이임 사무입니다. 기관 이임 사무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국가가 위임해준 사무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지자체는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처벌 대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고유 사무였다면 청소차무처럼 고유 사무였다면 지자체도 당연히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거는 국가가 위임해준 사무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처벌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은 몇 개다?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답은 1번 되는 거죠.
자, 부작위본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법인도 다 보셔야 돼요. 다 한 번씩 다 기출된 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자, 4번 보시게 되면 4번에 1번은 많이 봤죠? 그쵸?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부작위범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작위범이 되지 않는 거죠. 그쵸? 왜 안 될까요? 동치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치성이 탈락되기 때문에 부작위에 따른 현주 건조물 방화치 자체가 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보증인의 임무를 구성요건 요소로 보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위법성을 증표하지 못하게 되며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 요소설에 대한 비판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 요소설이죠. 그렇죠? 위법성 요소설에 대한 비판점이다 하는 것도 기출이 여러 번 됐습니다. 그래서 부작위범은 팔레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학설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위법성 학설 중에서도요. 이 체계적 지위 관련해서 이 위법성 요소설이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위법성 요소를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은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전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3번 질문 가볼게요. 3번 질문 가보면 이분설이죠. 이분설 오늘날의 다수설입니다. 자,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 착오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무는 위법성 요소잖아요. 위법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그래서 위법성의 착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4번 질문 가볼게요. 자, 이 판례 많이 보셨죠? 이 대표이사에게는 부작위범이 인정되는 거죠. 무슨 죄가 인정된다고요?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 표시 무효죄 성립을 인정했죠. 여기서 부작위범이 되려면 자기 의무를 인정해야 되겠죠. 안 된다 X. 다 틀렸고 1번입니다. 자, 먼저 5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기출된 게 많이 있어요. 기출된 것도 많이 있고 제가 만든 지문도 있고 최신 판례도 많이 있는데 최신 판례가 더 많은 최신 판례를 찾고자 한다면 그 봉투 모의고사 보시면 돼요. 봉투 모의고사가 문제가 조금 더 질이 좋아요. 이 최종 모의고사하고 그 봉투 모의고사는 겹치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제가 썼기 때문에 문제의 질은 이것도 좋지만 최종 모의고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자, 5번 가볼게요. 이건 많이 보셨죠? 녹색 등하에 따라 직진하였다는 말은 신뢰의 원칙이죠. 신뢰의 원칙. 이 적용되는 부분이죠. 자, 이때 충돌했는데 설령 제한 속도를 위반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과속으로 달렸다 할지라도 그런 말이죠.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2번 전원 조치를 했는데요.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해서 1시간 20분이 지나서 수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죽어요. 사망하게 되는데요. 자,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인해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되었다면 이 과실 있죠, 과실. 전원지체의 과실입니다. 이 과실과 사망과의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자, 보세요. 여기 병원이 있고요. 동네 병원입니다. 이 큰 병원입니다. 그치? 자, 이 피고인은 여기 동네 병원에 의사나 뭐 간호사쯤 될 거예요. 그쵸? 이쪽으로 해서 환자를 이렇게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보낼 때, 이 전원 조치를 할 때 늦게 보냈다는 거예요. 늦게. 그치? 병원을 옮기는 것을 늦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치를 늦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큰 병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수술을 할 때 1시간 20분이 지나서 여기서 지혈을 했다는 거예요. 이쪽도 과실이고 이쪽도 과실이 있는 거예요. 과실이지만 이 사망의 책임은 큰 병원에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동네 병원에서 좀 더 빨리 보냈어야지 왜 늦게 보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과실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네병영 너네들도 과실 책임을 지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피고인의 사망과 과실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3번은 많이 봤죠? 11살짜리입니다. 어린아이죠? 위험에 대한 안전지식이 부족한 아이죠. 네, 시동 여기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열쇠를 두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 많은 아이가 이걸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차량이 나아가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어라 이런 뜻이에요. 3번이죠. 자, 4번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물놀이 하다가 죽었는데요. 그 사망된 원인이 누구의 사망된 원인인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관리원의 안전요원의 과실 책임이냐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책임이냐 이 뜻인데 이 책임이 밝혀지지 아니했다면 밑에 보시게 되면 수영장 관리 책임자에게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해서 사망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소법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렇죠? 따라서 이 사망된 원인이 수영장 관리자 측의 잘못이라고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에게 과실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됐고 자 6번 볼게요. 자,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다툼이 있을 때 다수설 판례에 따른다 그랬어요. 판례. 자 1번은 판례죠. 그렇죠? A를 살해할 의사로 농약 한 포를 놓아두었는데 딸 B가 마시고 죽었다. 판례죠. 그랬을 때 판례는 뭐라고 봅니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하죠. 그래서 B에 대한 살인죄 기술을 인정합니다. 살인죄가 되는 것이지 과실범이 되는 게 아닙니다. 2번 볼게요. 자, 자식이 부의 재물로 오인하고 타인 재물을 절취했다라고 했는데 부자지간이죠. 부자지간은 친족 상도례 조항이잖아요. 근데 친족 상도례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질 않아요. 아시겠죠? 결국 타인의 재물을 훔쳐온 겁니다. 그러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고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형 면제한다 X. 15조 1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냥 절도죄가 성립하고 절도죄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3번 볼게요. 자, 늦은 밤에 을을 따라가서 등에 칼로 찔렀는데 실제로는 을과 비슷한 병이 살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을을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병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착오죠?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의 착오죠.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의 착오입니다. 이 객체의 착오에 대해서는 어느 학설이든 견해 대립이 없죠.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줄 가보시면 병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된다. 맞죠? 구체적이든 법정적이든 추상적이든 어떤 견해에 대해서도 전부 다 병에 대한 살인죄 기수를 인정합니다. 답은 3번 됩니다. 자, 4번도 판례죠. 하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빵 쌌는데 병장 B가 맞아 죽었다 라고 했을 때 뭐가 됩니까? 발생 사실은 고의 기술하니까요. 그렇죠? 그랬을 때 B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틀렸죠. X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7번 갑니다. 결과적 가중범위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결과적 가중범위 되려면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중죄로 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자, 강도의 기회에 그랬어요. 자, 강도의 수단으로서 폭행 또는 상해가 가해지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상호인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강도치사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살해에 대해서 공모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살해에 대해 공모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가 됩니까? 그때는 강도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강도살인죄가 됩니다.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강도살인죄는 되지 않고 예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견이 가능하다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은 많이 나왔죠. 출제가 됐습니다. 자, 강취한 후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질러서 태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살해의 목적으로 불질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판례는 강도살인죄와 방화치사죄가 되고 이것이 행위가 한 개니까 상상적 경합범위 됩니다. 행위가 한 개라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아니 어떻게 후인데 그러면 후를 전후로 해서 강취행위 하나 살인행위 하나 해서 행위가 두 개니까 실체 경합범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뭐 기본 강의 때 계속 설명을 했지만 보세요. 자, 먼저 피고인 A가 강도를 했어요. 점을 뺏었잖아요. 뺏었는데 그냥 가자니 피해자가 이 사람이 나를 신고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못 가겠어요. 죽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살인죄의 고의를 갖는 거예요. 살인죄의 고의를 갖는데 어떻게 죽일까? 불질러 태워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러요. 이 사람이 이제 누워 있잖아요. 볼게요. 재물을 뺏었어요. 뺏은 다음에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서 야가를 태워주게 소사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불을 질러 태워주겠다는 것이 행위가 한 개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강도가 불태워 주겠으니까 강도 살인이 될 것이고요. 뭘로 태워주겠다고요? 불로 태워주겠다고요. 그게 방화치사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살인 행위가 한 개잖아, 한 개. 불로 태워 죽인 것이 한 개다 보니까 이 행위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경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번 질문은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범퍼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인데 답이 뭐죠? 요거 하나밖에 안 되죠. 특수공주빵 치상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은 제가 기본 강의든 설명을 했고 뒤에 또 판에 나올 겁니다. XX 상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공주빵 치상죄 결과가증범 1점만 됩니다. 이 판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자, 됐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라는 거야? 옳지 않은 것은 다 맞는 말인데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 8번 가볼게요. 정당방위가 부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1번 뭐예요? 1번.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3번가 잡아 눌렀다는 거죠. 이거 판례가 정당방위 인정했죠? 동그라미. 자, 변태 남편을 칼로 찔렀지 않습니까? 이거 상해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상해치사죄. 정당방위 부정했죠? X.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무차별 구탈당하자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잖아요. 소독가기 칼로 찔러서 정당방위 인정했죠? 그쵸? 그 다음 이것도 많이 봤죠? 이거 형사법에서 나오는 판례인데요. 운전면허를 교부했다 그랬습니다. 현행범은 아니죠? 그쵸? 근데 현행범이라고 체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경찰관의 이 행위가 위법행위예요. 위법행위. 적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위법행위에 대해서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가 정당방위를 인정했던 거예요. 적법하게 단행된 직장폐쇄 기간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퇴고이고 불응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에 대응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를 폭행 협박한 것은 정당방위로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정되는 것은 한 개입니다. 해설이 잘못됐어요. 해설은 다 맞는데 해설이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 오타가 나왔는데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1번이에요. 2번이 아니에요. 1번이.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해설 한번 가보세요. 해설 가보시면 8번에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여러분 교재 215페이지 8번에 리을 있잖아요. 리을. 그 리을을 X라고 되어 있는데 그 리을을 동그라미로 하세요. 동그라미로 하시고 그러면 답이 2번이 되는 것이 아니라 1번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 9번을 가볼게요. 자, 9번 질문은 뭐죠? 경찰관 갑은 복귀하는 동료 경찰관 을을 침입자로 오인하였다. 상해를 입혔다. 무슨 사례죠?
위전착이잖아요. 위전착. 오상방위 사례입니다. 오상방위 사례인데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오상방위 학설 아시죠? 5개 학설이 있잖아요. 그치? 어떤 학설이 있을까? 고의설, 고의설. 엄격 고의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그쵸? 엄격 책임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실착오, 유추적용설 있죠. 그쵸? 유추적용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있잖아요. 그쵸? 이 5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엄격 책임설만 고의범이죠. 고의범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과실범 처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엄격 책임설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학설은 16조를 적용했어요. 16조를 적용해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인정되어서 여기서 고의범 처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올라가 보시면 1번 볼게요.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죠. 그쵸? 이 견해는 고의범 처리가 아니라 과실범 처리입니다. 과실범 처리. X죠. 자, 엄격 책임설 나왔네요. 자, 밑에 나왔었죠? 엄격 책임설. 고의범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즉 16조를 적용해서 즉 엄격 책임설은 모든 위법성 조각사의 차이를 금지착오로 봅니다. 금지착오. 금지착오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16조를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이 인정된다고요. 그래서 보시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조각됩니다. 됐나요? 그게 틀렸고 3번 보죠.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과실범을 인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과실치상죄를 인정한다. 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4번 가볼까요? 4번 보시면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가 바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입니다. 여기서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탈락된다고 봐요. 이중적 지위가. 근데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 제가 과실범 처리한다 했지 않습니까? 과실범 처리. 그쵸? 근데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 했는데 주거침입죄는 과실범 처리, 과실 주거침입죄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과실 주거침입죄는 없기 때문에 결국 무죄가 되는 거예요. 무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가보죠. 자, 위법성 인식과 법률 착오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요 판례 많이 보셨죠? 동해시청 앞 잔디광장은 동해시 있죠.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예? 그 잔디광장은 옥외 광고입니다. 옥외 장소. 옥외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위하려면 집시법에 따른 사전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사전 신고를 안 했단 말입니다. 왜? 이 잔디광장은 5개의 집회가 아니니까 않는다라고 집단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않는다고 생각했고 신고를 하지 않고 시위를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이것은 금지착오가 아니다. 금지착오가 아니다. 금지착오가 아니고 뭘 봤어요? 이것은 법률의 부지로 봤어요. 집시법 조항을 찾아보지 않았다는 거지. 법률의 부지로 보았다. 부지로 보았다. 그래서 무조건 처벌입니다.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처벌입니다. 유명한 판례죠. 자, 2번 가볼게요. 위법성 인식에 대한 체계적 지위 중에서 고의설이 뭐죠? 고의설이? 고의설은 뭐예요? 고의설은 고의 속에는, 즉 고의의 내용에는 뭐가 있다고 봐요? 고의의 내용에는 구성요건적 고의 플러스 위법성의 인식이 포함된다는 거야. 그게 고의설이야.
책임설에는요.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게 책임설이고 고의 내용에는 위법성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고의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의라고 한다면 절반은 구성요건적 고의고요. 절반은 위법성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가 100% 충족이 되려면 이것도 인식해야 되고 이것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인식이 없잖아요. 구성요건 고의 인식은 있는데 위법성 인식이 없잖아요. 그럼 100% 충족이 아니죠. 그럼 이게 탈락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 고의설에 따랐을 때는 법률착오와 사실착오 모두 다 고의가 조각된다고 봐요. 왜? 위법성 인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고의범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엄격 고의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법률착오든 사실착오든 간에 이 차고 모두 다 위법성 인식이 결여되었다는 점은 똑같기 때문에요. 모두 고의를 조각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2번 되는 거예요. 판례만 나오면 문제가 쉽죠. 그렇죠? 승진시험에서 판례만 나오면 쉬워요. 그럼 만점짜리가 수두룩해지는 거예요. 옛날 박근혜 정부 때 경찰청장 하나 있었잖아요. 경찰대 나온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문제를 아주 쉽게 냈잖아요. 그래서 만점짜리가 수두룩했어요. 수두룩해서 만점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금평이 나쁘면 다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약간 어려워지려 한다면 박스 문제를 좀 더 많이 내거나 이렇게 학설이 나와주거나 해야지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만 나온다면 만점자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설이 나와주든지 조문 개수가 나와주든지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실력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학설 좀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요. 쉽게 나왔다고 좋아할 건 아닙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자, 엄격 책임설이죠. 그렇죠? 엄격 책임설은 상습범, 확신범 등을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고 과실범 처벌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형사정책적 결함을 가진다는 비판을 가진다. 맞아요? 이 견해는 엄격 책임설에 대한 견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엄격 고의설에 대한 비판점인 거예요. 엄격 고의설 비판점. 이 엄격 고의설 비판점이 출제가 여러 번 되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 엄격 책임설 고의설의 비판점을 좀 더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엄격 고의설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설명할 때 했잖아요. 고의 속에는 구성요건적 고의 외에 위법성 인식이 포함된다는 견해가 고의설이라고요. 고의설. 따라서 이 고의가 성립하려면 위법성 인식 자체가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지 고의가 된다는 견해가 바로 엄격 고의설인 거예요. 엄격 고의설. 그러다 보니까 이 엄격 고의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격정범, 확신범, 상습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위법성 인식을 현실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비판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과실범 처벌 조항이 있을 때 안에서 과실범 처벌되지만 그것마저도 없다면 결국 불가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정책적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견해가 바로 엄격 고의설 입장인데 비판점이 이건데 여기 출제가 과거에 좀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엄격 고의설 출제가 좀 잘 됐었던 지문입니다. 받으시고 그 다음 4번을 가볼까요? 4번은 뭐죠? 고의 성립에 위법성 인식이 필요하다는 고의설이 있고 독립한 책임조사라고 보는 책임설이 있는데 이 견해든 모두 다 금지착오는 고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착오가 회피 불가능할 때는 책임을 조각하지만 회피 가능할 때는 책임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결론에 따른다라고 하는 견해는 책임설만 그래요. 책임설만 이러한 결론에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고의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견해가 안 따라요. 고의설은 위의 것임을 말하는 거고 이 두 번째 줄 이하부터 금지착오는 고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등등등등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제가 밑줄 가볼게요. 요 밑줄 건 이 부분은 책임설 관련된 입장이지 고의설 관련된 입장이 아닌 거예요. 네, 틀렸습니다. 여러분 기본서에 있으면 기본서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걸 강의를 해줬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했었느냐, 그 차이에 따른 것이지 책에는 다 있었던 겁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까지만 해볼게요. 자, 11번. 착수시기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단순히 부탁을 받고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만 갖고서는 착수라고 보지 않죠? 그쵸? 않아요. 두 번째,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죄, 우리 강론 시간에 봤죠?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 할 때 봤잖아요. 거기서 착수 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공무원에게 건네줄 때 착수 시기를 봐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할 때. 근데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착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맞는 지문이에요. 3번. 출입문을 당겼다라고 하는 것, 야주절의 착수라고 보죠. 그렇죠. 밀접 행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문을 당기게 되면 착수라고 인정을 합니다. 안 된다. X. 소송 사기는요. 법원에 허위 소송을 제기할 때 이때 착수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소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 등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그렇죠? 상대방을 통해서 소송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착수 시기는 그 두 번째 줄 소송을 제기할 때 이때 착수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설령 다른 사람이 서류를 받아서 진행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진행된 착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착수가 인정되는 거죠. 안 된다. X. 그렇죠? 강론에 우리 소송사기 할 때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니은만 답이죠. 그래서 1개, 2개, 3개니까 답 3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